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병준입니다. 어제 경찰이 광주시장 비서실과 생명농업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봐준 혐의가 있어서 그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장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뒤돌아보면 참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측근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비리 막아낼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장현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여자치21의 조선익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의원님, 불행한 일이 또 광주에 또 터졌는데 네. 어제 일단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가장 그 가까이에 있는 전직 운전기사와 현 수행비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어제까지는 시장의 어떤 지정을 시민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를 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의당이 성명을 내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익 대표 나와 계시지만 참여자치21도 어제 성명을 냈던데 시의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의회는 사실 언론 보도 이후에 의회 전체 의원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성명서 속에서는 시장의 이제 사과와 그리고 수사 협조 그리고 이제 특정 감사를 시행하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이제 담자라고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공동 성명서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시에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장 의원님 빼고 나면 의회가 전부 민주당이잖아요. 네. 이것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박 기자, 네.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시청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인 그 A 씨, 운전기사의 전 부인이 그 이혼 과정에서 이제 위자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양심을 품고 투서를 제출하면서 투서를 내면서 이제 발단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투서를 언제 냈는지 이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5월 말쯤에 이 운전기사의 집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 제기된 내용은 이 운전기사가 그 자신이 알고 있던 지인, 이 업자이기도 한데 이 업자로부터 이제 K9 승용차와 그다음 오피스텔 그리고 이걸 제공받았고 그리고 500만 원 금품을 받았는데 이 500만 원을 이제 수행 비서관과 200만 원, 3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전기사 얘기로는 진술 상황을 좀 보면은 운전기사 얘기로는 한 20년 지기 친하게 지냈던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받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여기 어떤 대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업무 관련성이나 이게 지인이 여부나 그리고 이게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이 부분에 이제 수사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서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대가성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영란법 위반은 확실한 거고, 이게 이제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조 대표님,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지금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시민사회단체는 이용섭 시장이 평소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가장 큰 흠이 지금 시장 임기 막판에 생겼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전임 시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초기에도 지금 철강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께서 광주시와의 관계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을 받아서 지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 2지구에 관련해서도 행정부 시장, 그다음에 감사 전 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생태국장, 그다음에 전 시청 공원 녹지과 사무관이 다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조사하고 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성 시장 민선 7기에 지금 시작과 끝이 비리로 시작해서 지금 비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용석 시장께서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이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한 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용섭 시장께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6일 전이죠. 사건이 막 발표되던 6월 2일 날 입장문이라고 해서 그냥 그 문서를 이렇게 기자들한테 보낸 게 입장문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6일 만에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 6일 전의 입장문과 오늘 발표된 사과 성명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 뭔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까? 네, 이제 저도 이게 첫 보도가 나온 게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 날 첫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참 몰랐다거나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저희들도 이제 사실 당황스러워서 시청에 확인하고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그 공무원들도 이 시장도 그렇고 첫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서야 이 사안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이 운전 기사가 그 전에 이제 그 시청을 그만두고 그 전에 이제 소송을 당했던 그 부인으로부터 그 아내로부터 전 부인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을 당하면서 이제 회사를 시청을 그만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그 이혼 소송 관련된 그 개인 가정사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에서 이런 위자료 문제나 거기에서 어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투사가 들어갔다는 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그래서 이 시장 그 전까지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 나온 거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했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이제 기사의 부부간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내용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입장에서는 참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과문에서도 혁신과 청렴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돼서 참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장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 어저께 정의당이 성명을 낼 때 이 시장이 본격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성명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의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측근이 그 저지른 비리는 그 수장인 특히나 또 임명권자잖아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직접 자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주장들, 시민사회 요구 이런 게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공직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뭐냐면 일선의 이제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날 입장문 나오기 전날 아침에 이제 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뭐 성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해라 이런 이야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 어떤 비서에 대한 그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까지 이제 오늘 발표문에는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우리 조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광주시가 이용섭 시장 들어서 벌써 압수수색을 6번을 당했는데 그중에 3번이 이제 중앙공원 일주 관련된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또 재판을 받고 있죠.
박 기자, 지금 이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핵심은 호반건설 관계사와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사자인 현재 동생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도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거래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시장 동생 건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간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 그 변경 과정에서 이 수사가 시작된 거는 2019년 4월에 경실련이 검찰에 그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9개월 동안 1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용섭 시장까지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특혜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유체 혐의가 없자 그러자 이제 가족으로까지 이제 수사를 확대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시장 동생 건도 이제 제3자 뇌물이래 뇌물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 1월 8일 검찰이 직접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그 구체적으로 받은 청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제 검찰이 직접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선 수재 혐의를 그 적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도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던 게 이 시장 동생이 호반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7,000톤 133억 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133억 원의 그 매출을 올렸다, 철근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그 납품액이 133억이고 실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그때도 검찰이 그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철근 납품이라고 하는 게 철근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철근을 주문해서 이쪽으로 납품해 주는 이 중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0.2%, 0.3%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33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 같은데 실제로 그걸로 본 수익은 7천만 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까지 하면 1억 2천 정도. 7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인건비밖에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검찰도 이제 적용을 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수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정종재 부시장 같은 경우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거의 찾지 못했고요.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그 불법 당원 명부 이걸로만 지금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 이런 좀 그 지적이 좀 큽니다. 그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와 별건 수사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검찰의 소리가 좀 무리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이 지난 5월까지 해가지고 한 9차 공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소 내용을 가지고 증인 신문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증인들의 이제 그 아무튼 그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장인 형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뭐 시장의 전략에서 뭔가를 좀 특혜를 줄 수 있다 호반에 이런 뉘앙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뭐 증인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호반 이 시장 동생이 이제 삼성건설 출신 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에서 종사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2017년 3월에 그 모 철강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2017년 3월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2017년 4월에 호반건설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이면은 그때 이용섭 시장은 야인이었습니다. 무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떨어지고 선거 떨어지고 그리고 무직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던 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5월 16일인가요? 그때 일자리 위원회에 들어갔고 시장은 2018년이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때 이미 야인으로 있던 이 시장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마 시장 될 거니까 특혜를 줘야지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이제 호반 건설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시청에서도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시장 재판 상황을 좀 길게 들었는데 상황은 뭐 잘 알았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마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당시에 이 시장이 무직이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시장 출마를 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군요. 하여튼 예, 상황을 좀 더 보시죠. 증언에 따르면 시장 뭐 선거 중인 3월에 찾아왔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의하면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마음 심중에 있는 얘기를 세상이 드러내다 밝히기도 어렵고 그 검찰이라고 한들 재판부라고 한들 네. 심중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법률에 의한 판단은 사법부가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장 측근에서 청렴을 강조해요. 이 시장 측근에서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제면 부모 자식 빼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요. 또 내 수행비서 운전기사라고 하면 정말 뭐 이 공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양쪽에서 지금 터져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쪽은 수사를 받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게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광주시에서? 근데 일단은 뭐 광주라는 좀 지역적 특성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가 여전히 인맥이라든지 학맥이라든지 지연으로 인적 네트워크 관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결과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시장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시장님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죠. 그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시장 측근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전기사나 수행비서도 그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이제 캠프에 있었을 때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선이 되고 집행부가 꾸려지면 업자들이 그 상황에서 뇌물을 주기는 힘들겠죠. 줬을 때는 바로 결과가 외부로 표현돼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보고 정치학적으로 그 전에 주든지 뭐 그 후에 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측근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작용을 했던 사람들이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뭐 측근 관리를 잘 한다든지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뭐 광주시장 중에 재선을 염두하지 않은 시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재선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측근들의 힘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측근들의 그런 부정들을 알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전히 시장님은 재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측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선 6기, 7기, 앞으로 8기 때도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 방송이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저는 또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장 의원님, 사실 광주시 안에도 이런 그 공직자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들도 있고요. 감사위원회. 어떻게 한때는 감사위원회가 너무 열심히 해서 죄 없는 사람 고발도 하고 막 이러던데 그 감사위원회 같은 조직들도 있고 비리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해올 텐데 왜 이렇게 안 잡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직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의 감시 기구로서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답답한 면에 이제 한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강주시가 2년 용서 국가권익위로부터 청렴도 맨꼴찌 5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수행해야 될 감사위원회에서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동반 2명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제보를 받는 콜 인원 2명을 더 확보한 것.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렴도를 그 측정을 할 때는 각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항목에 따른 점수나 어떤
뭐 시청 대책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가 이제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항목에 무엇이 문제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공개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료 제공조차가 안 되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의회도 해야 되는데 시의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말로는 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렴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네네. 있는 모양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 시장 측근에 이런 비리가 터진 게 지금 민선 8 이용섭 시장이 처음은 아니죠. 네. 박 기자, 예전 얘기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민선 5기와 민선 6기 그 이전부터 항상 이제 측근 비리는 있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 강훈태 시장 같은 경우, 민선 5기 이제 강훈태 시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그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합작 사건, 겜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겜코 사건으로 그 겜코 대표이사가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총인시설 비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인시설 비리건으로도 이제 그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제 광주시 대변인과 그 전 뉴미디어 팀장이 그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제 금품을 제공했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윤장현 시장 때는 인척 비리로 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윤 시장이 그 비서관에 자신의 이종 사촌 매제, 그러니까 이모의 딸 남편을 이제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면서 이 비서관이 이제 각종 납품 계약 업무 과정에서 이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뒷돈을 받으면서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1심에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6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이제 비서관의 친형이 시 정책자문관에 임명이 됐는데, 이 정책자문관 역시 이제 윤 시장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김 전 자문관 역시도 이제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광태 시장 때도 그 당시 수행비서가 지금 아마 지금 문제를 일으킨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비리에 걸려서 구속돼서 형을 산 적도 있죠. 사실은 뭐 강훈태 시장 시절은 비서실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박광태 시장, 윤장현 시장, 이용섭 시장 계속 어느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전임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걸 보면서도 후임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참 그 시청자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저조차도 그 시장님들의 이런 측근 비리가 발생을 하면 발생을 했다라고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또 그 당사자들은 불이익을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서 이제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 일부는 또 문제가 생겨서 좀 캠프에서 이탈하거나 나중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뭔가 부정적인 평가나 조사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치인, 즉 그 정치인, 당선될 수 있는 정치인한테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측근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사람은 비리를 저지른 뭐 업자라든지 뭐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아니고 실제 그 측근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자가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지만 당선자가 자발적으로 측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길 건데, 사실상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거든요.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사과를 하면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이제 언론에서 방송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 초기에도 지금 민간고원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그
측근 비리에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측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지금 한 가지라도 제시했는지 그거를 보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측근 비리 터지면 말 그대로 측근 비리입니다. 그 이후에 측근 비리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측근 비리는 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그 어떤 범죄가 반복된다라는 건 제대로 일벌백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위험을 무릅쓰고 얻는 이윤이 뭐 이후에 이제 뭐 걸리더라도 받는 어떤 그 대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되짚어 봤지만 이전에 그런 그 측근 비리가 어떤 결과, 어떤 벌을 받았을까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저는 공개되어지고 밝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어떤 그 당선된 그리고 단체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초반부에 상단 자막이 잠시 다르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시가 지금 측근 비리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광주 지역에는 단체장 자신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또 전라남도 지역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박 기자? 네, 지금 현재까지 광주 전남 다 합쳐서 4명의 지자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3명의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광주는 지금 현재 서대석 서구청장하고 김사모 광산구청장이 2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자체장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직위 상실형이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서대석 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시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또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 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또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받은 그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석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월급 급여 명목이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근데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김사모 광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 그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이제 당원 모집을 했다가 이게 당원 모집권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숙주나물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숙주나물을 명절 앞두고 직원 150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그 당원 명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제 그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숙주와 이제 그 골프비 30만 원 대납했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숙주 30만 원 같은 경우는 명절 때면은 이제 남는 그 업체에서 좀 남는 잉여 남는 그 숙주를 환경미화원이나 이렇게 좀 드리라고 계속적으로 의뢰 이렇게 제공을 해왔던 관리적으로 제공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골프비 30만 원은 머리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냈던 건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재판 결과가 남아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정현복 광양시장, 또 허석 순천시장, 이승호 광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또 정종순 장흥군수 이렇게 5명의 단체장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복 그 광양시장 같은 경우가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고, 또 부인이 산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 또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또 측근의 가족을 시청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등에 채용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목 강진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돼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그리고 정종순 장흥군수 같은 경우는 세족의 처치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역단체장을 시작해서 이거 지방 기초단체장까지 우리 박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숨이 찰 정도로 줄줄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지금 사실은 광주시 의회나 이 광주시 구의원들도 비리 사건이 있어서 윤리위에 제소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 의원님 내일 광주시 의회가 윤리위원회 연다면서요? 아, 네. 그 시의회도 연달아서 이렇게 윤리특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도 이제 윤리특위가 이제 뭐 열리게 됐는데요. 어떤 그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래서 내일 첫 그 윤리특위가 열리고 이후에 이제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뭐 하게 되겠습니다. 네. 구의회 쪽도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는 데도 많죠. 이 얘기는 조 대표께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박 기자님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구회의 그런 비리 문제까지 더 한다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당선자들의 문제점이 많은가라고 시청자들께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서구의회라든지 북구의회에서도 최근에 그 의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서구의회는 강기석 그 의원, 북구의회는 기대서 백승석, 선승현, 이현수, 전미영 의원이 있었는데요. 강기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 의장 재임 시절에 기념품을 본인 지인들한테 구매해가지고 돌렸던 부분이 있고, 북구의 그 5명 의원들은 이제 불법 수의계약이나 이제 규정 위반, 지인 업체를 이용해서 지인 업체한테 좀 물건을 북구에서 구입하도록 좀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21과 지역 시민단체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정서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조사가 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점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박 기자님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뭐 꼭 위다 아래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꾸 비리에 연루되면 임명직 공무원들한테 너희들만 청렴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광주시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꼴찌라고요? 아까 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조 대표님 혹시? 네, 이 부분도 지금 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다시 되새겨 드리면, 지금 2년 연속 그 청렴도에 대한 광역 단체 중에서 최하위 꼴등을 지금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등급은 이제 5등급인데 그 말은 부정과 부패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 행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청렴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하고 청렴도 꼴찌, 그 다음에 측근 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끝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은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단순히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약간 분노해야 되거든요. 분노해서 이거를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 있었을 때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촛불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측근 비리가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고 아무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지 않는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공공기관 꼴찌는 단순하게 꼴찌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 광주가 망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회생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지점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죠. 네,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의회도, 지방의회도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상은 이제 이게 뭐 청렴도 측정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들보다는 저는 정당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자격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자당의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호 간의 견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상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강주 구의회든 시의회든 뭐 일당 독재가 의회 내에서도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러한 그 청렴도, 의회 청렴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당의 문제도 당연히 지역에서 엄청 큰 문제인데요. 이게 정당의 지금 대표 선수들로 나오는 그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정당의 대표인지 시민의 대표인지 그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뭐 광주시에서도 인사권 행사할 때 우리 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도 받고 시의회를 통해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에서도 지금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을 공천을 할 때 시민들의 그런 온도하고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시민의 여론이라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당이 거의 원처적인 이런 비리에 제공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공천을 할 때나 이거 대표 주자를 내보낼 때 정당에서의 그런 승자를 내보낼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시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님 선거해 보셨으니까 선거 돈 많이 듭니까? 특근비 관련해서요. 선거 돈 많이 들지요. 근데 이제 제가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돈을 선거의 어떤 법정 비용만큼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어느 만큼 많이 든지 정확하게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큰 정당들이 어느 만큼 쓰는지를 뭐 제가 제대로 이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시장 후보가 쓸 수 있는 법정 비용이 6억 4천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6억 4천보다 몇 배가 더 쓰여진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뭐 신고되는 비용들보다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인건비죠. 활동비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기 위한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들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당선될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마 이번 사건도 그런 흐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경찰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 이제 증언을 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약간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운전기사라고 하는 시장 운전기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암 투병을 하고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 좀 어려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비서관하고 홍보비서관하고는 그 수행 비서관하고는 한 15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지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지기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 병원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서로 돈 필요하면 돈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2018년 이제 시청에 오고 이제 광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그 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뭐 이 그 차 회사에 남는 차 있으니까 이거 하나 좀 일단 뭐 써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힘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집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오피스텔이 그래서 나오는데 오피스텔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녁에 잠만 잘 거면 거기 들어서 써라라고 해서 이제 편의를 봐준 이런 성격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다가. 그리고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 수행 비서관이 그동안 이제 막 돈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행 비서관도 이제 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값 갚아야 돼서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하다 좀 갚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돈을 그 아는 그 CC라고 하는 그분한테 이제 다시 빌려서 500만 원 주니까
그 5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만 난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내가 네 사정 아는데 못 주겠냐 하고 200만 원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15년, 20년간 가족처럼 살았던 사인 간의 그 뭐 거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시청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루어졌던 이런 거고 그다음에 리스 차량을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수행 운전기사가 과연 그러면 영향력을 미쳤을 것인가, 얼마나 그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 내부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분위기로 지금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인이어서 주고받고 해서 뭐 편의를 제공받았다. 박 기자가 얘기한 걸 이제 사실 그대로 그게 지금 피의자들의 진술이라는 얘기시죠? 네네, 경찰 진술이라는 얘기시죠.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공무원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편의를 제공받는 것들이 전부 다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냥 사인으로 살 때면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분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나 어떤 사명이나 도덕적 기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장은 계속 청렴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발밑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아니란 생각 자체가 공직사회를 더 지금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조 대표께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현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토론 시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대표께서 좀 얘기하시죠. 네,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측근 비리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는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광주시에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의회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측근 비리라고 해서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막연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안이든 만들어내면 현재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은 계속적으로 현실 세계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측근 비리에 대한 그런 비리가 있었다라는 지금 언론은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론사에서도 측근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민단체들한테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는 좀 압박, 그다음에 시의원들에게도 그런 대안 제시를 해달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서 차기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때는 그 시장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후보들께서도 그 측근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선언적인 문구 말고 구체적인 대안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과 발표가 없었을 때는 반드시 본인도 측근 비리의 당사자나 그 리더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벌써 6년 됐거든요. 지금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언론인들은 지금 김영란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요. 이를테면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자들도 예전에 식사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는 이런 뭐 측근 비리든 아무튼 그 비리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주려고 하는 이런 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시의원, 뭐 구의원, 뭐 국회의원 아니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뭔가 주문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건 청탁이 되는 거고 민원을 그렇다고 이제 또 거부도 못하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원정주의도 있고 뭐 지역주의, 혈연, 학연 뭐 다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 여전히 잔재는 좀 남아있기는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감사 제도나 아니면 이 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주지도 받지도 많은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만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반 정도 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감사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시의회도 행정감사나 행정조사권이 있긴 하지만 그 출발이 서류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것이고요.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50분 넘어 이 문제 갖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시태만 이야기하는데 거의 토론 시간 다 갔고요. 사실은 뚜렷한 대안을 찾기는 참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모두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함께 좀 더 깨끗한 광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는 이용섭 시장의 정치적 위기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의 정치적 위상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5월의 도시 광주의 위상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장 측근들의 문제, 권력자들의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추락한 광주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 의회가 이번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